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어린이를 위해서 일기 쓰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뭐 써요? 라고 물어보면 소재를 찾기 힘들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라고 묻는 건 소재는 찾았는데 글을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초등학생은 스스로 원해서 쓰는 경우가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저희가 글쓰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함께 하자고 권유하는 형태로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소재를 찾는 것부터 글을 끌어가는 것을 무척 어려워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일단 써봐, 그냥 써봐, 그냥 너 오늘 한 거 써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너무너무 막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소재 찾는 거 같이 도와줘야 되고요. 소재 찾았다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옆에서 다 도와줘야 돼요. 그거를 얼마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아이들이 스스로 소재를 찾고 스스로 글을 쓰게 되는데 사실은 6학년까지도 소재를 스스로 찾는 일은 별로 없고요.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글쓰기들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하고 일상에서도 하는 여러 가지 글쓰기 소재가 정해지면 주제나 소재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끌어가는 방법을 우리 어른들이 곁에서 항상 도와주어야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사진 일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머릿속에 무언가 이렇게 형상화되지 않으면 글을 쓰기 좀 어려워하는데 오늘 같이 아이들하고 수영장을 갔다 왔다고 해볼게요. 그런데도 아이가 쓸 게 없어요. 이러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통? 너 수영장 갔다 왔잖아. 엄마랑 갔다 왔잖아. 그리고 가서 이런 거 저런 거 했잖아.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 눈앞에 그때 있었던 일이 사진으로 쫙 있으면 훨씬 기억하기 편하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과 어떤 일상 보내실 때 일기를 쓴다라는 전제로 사진을 좀 많이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핸드폰을 보고 넘겨가면서 그때를 다시 떠올려 보는 거예요. 훨씬 아이들이 이야기를 잘합니다.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거 어디서 있었던 일이지? 우리 누구랑 했었지? 뭐 했었지? 이런 식으로 글에 담을 내용을 질문을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 좀 딱딱하게 글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났어 이렇게 써놨지만 그냥 그때의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그래서 뭐 했지? 여기 누구누구 가서 너는 먼저 뭐 했었지? 우리 얼마나 놀았지? 근데 우리 아까 걔 만났었잖아. 거기 수영장 가서 그 친구는 뭐 하고 있었지? 이런 식으로 다 상기할 수 있게 그 이야기 그 장면을 상기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오늘 그 수영장에서 어땠었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제가 최근에 우리 친구들이 수영장 요즘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 피부가 진짜 까맣게 탔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타서 너무 싫었다 일 수도 있겠고 그 친구를 만나서 더 재밌게 놀아서 좋았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마음까지 말로 먼저 표현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해주시고 그렇게 이야기 그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한 8줄에서 10줄 정도는 금방 쑥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뭐 방학 숙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집에서 글쓰기 기본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사진 일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음식 일기도 있습니다. 음식 일기는 아이가 먹었던 거 하나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기하면은 했던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했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했던 일 중에서도 자신의 의미가 있는 일을 찾는 게 원래 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일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언가를 막 쓰기는 쓰는데 그냥 나열하듯이 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생각도 애매하게 덧붙이는 거거든요. 그냥 한 줄 뭐 재밌었다, 그냥 그랬다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제 한 일이 중심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한 자신의 마음이 중심이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떠올리다 보면 나 오늘 그거 먹어서 너무 좋았어. 이런 식으로 음식이 떠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거 하나에만 초점을 둬도 좋은 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삼계탕을 먹었다고 해볼까요? 이제 그 같이 먹었던 삼계탕을 떠올리고, 자, 언제 먹었던 건지, 음식 이름이 뭔지,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의 그 일상을 제가 공유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하실 때에는
우리 아까 점심에 먹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도 돼요. 그냥 점심에 먹었잖아.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일기에 쓸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 생각이나 할 말들을 자극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음식 이름 뭐였지? 삼계탕. 우리 어떤 색깔이었지? 너 아까 여기 파 들어있어서 파는 싫다고 했잖아. 삼계탕에 들어있던 닭다리가 되게 색깔이 막 뽀얗다고 했었지? 뽀얗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맛이 어땠는지, 먹을 때 뭐가 좋았는지, 뭐 날씨는 더웠지만 삼계탕 먹으니까 되게 막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만약에 별로였다면 왜 별로였는지, 이거 다음에 언제 또 먹고 싶은지, 이 혹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막 마구 또 창출을 하셔서 쓰면 되는데, 제가 이따가 5가지 이제 오늘 다 보여드릴 거잖아요. 이 5가지를 다 듣고 나시면, 그리고 이 방식으로 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일상에서 우리 지금 맛있게 가족들끼리 뭐 먹고 있을 때 이런 얘기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거리도 생겨요. 거꾸로.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일기가 재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일기를 쓰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지만 반복하다 보면은 일상에서 다 이렇게 쓸거리들이 생기고 지금 우리 이왕 먹는 김에 질문해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상에서도 더 의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째는 주장일기예요. 주장일기 우리 아이들이 되게 잘 써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할 말이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그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미건조하게 무엇을 했는지 나열하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아이의 마음을 또 끌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에 있었던 일,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주장하고 싶은 거 제가 이제 오른쪽에 예를 들어놨어요. 별명을 부르면 안 된다. 수업 시간에 말 걸면 안 된다. 친구 뒷담화를 하면 안 된다. 주말에 늦잠 자도 된다. 밥 먹으면 양치질을 해야 된다. 어린이를 무시하면 안 된다. 반찬 투정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 생활 속에서 있을 법한 것들. 제가 이런 식으로 예를 막 들어주면 아이들이 자기 경험 속에서 또 막 신나게 이야기를 해요. 예시를 들어주는 게 항상 중요해요. 어떤 주장하고 싶어?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주장을 한다는 건 저희가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오늘 길을 가다가 강아지랑 산책하면서 강아지 응가를 안 치우는 사람을 봤어요. 그럼 우리 친구가 강아지 산책할 때 응가는 꼭 치워야 한다. 이런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때 봤던 일이 막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어떤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응가를 했는데 치울 줄 알았더니 그냥 가셔가지고 나는 너무 당황했다. 그런데 마침 또 그때 옆에 현수막에 공원에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면 꼭 배변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게 써 있어서 나는 저분이 왜 안 치우나 궁금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막 나오겠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주장에는 항상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공원이 지저분해지니까, 사람들이 보기 안 좋으니까 등등 이유들을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대화하실 때 어른이 조금 이야기 어려워하면 근거 같은 거 조금 힌트 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주장한 대로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질 것 같은가? 주장한 대로 강아지를 산책 데리고 나오는 분들이 다 응가를 잘 치워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통 저희가 이제 주장글에선 전망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주장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읽어드려 볼게요. 복도에서 뛰지 말아야 한다. 며칠 전에 우리 반 승민이가 복도에서 뛰다가 넘어졌다. 그래서 뒤에 오는 지영이까지 같이 넘어졌다. 둘 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더니 지영이가 갑자기 울었다. 복도에서 뛰면 이렇게 다칠 수가 있다. 게다가 선생님께 혼날 수도 있다. 그럼 서로 속상하고 둘이 싸우게 될 수도 있다. 또 뛰면 너무 시끄러워서 교실에 가만히 있는 아이들에게 방해가 된다. 복도에서 뛰지 않으면 모두가 평화롭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성대로 쓴 주장일기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1학년 친구들하고도 했었는데 정말 잘 써요. 오히려 그냥 평이하게 쓰는 것보다 할 말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 4번째 편지일기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 앞에 썼던 이제 주장글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그거는 좀 폭넓게 대상을 정하는 거라면 편지일기는 딱 정해진 대상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자, 너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 떠올려봐. 언니요. 어떤 말 하고 싶어? 나한테 심부름 시키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 말이 하고 싶어진 상황, 어떤 일이 있었는데,
엄마가 마트 가셨는데 나한테 컵라면을 끓이라고 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엄마가 위험하다고 물 끓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시켜가지고 짜증이 났어요. 게다가 언니가 먹고 싶은 걸 나한테 하라고 해서 막 더 화가 났어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어땠는지도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건 어떤 감정이 움직였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감정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예시글 읽어볼게요. 나에게 심부름 시키지 마. 언니, 엄마 없을 때 나한테 심부름 시키지 마. 지난번에 엄마가 마트에 가셨을 때 나한테 컵라면 끓이라고 했잖아. 엄마가 위험하다고 혼자 물 끓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시켰잖아.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났어. 게다가 언니가 먹고 싶은데 나한테 하라고 해서 더 화났어.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꼭 참았어.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심부름 시키지 마. 컵라면 끓이는 거 말고 다른 것도 전부! 나는 언니의 심부름꾼이 아니야! 너무 잘 썼죠.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대상에게, 정확한 대상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쓰는 것도 매우 좋은 일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 어린이들의 일기는 감정 해소, 감정 치유에 효과가 되게 커요. 글을 쓰면서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도 많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이렇게 딱 쓰고 나서 줄 수도 있지만 일단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려서 또 안 주고도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일기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습 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지만 또 학기 중에도 무언가를 계속 이제 배우고 있잖아요. 이 학습 일기도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쓰면 아주 좋은 일기도 되고요. 학습 정리하는 글도 되어서 매우 좋습니다. 자, 어디서 뭘 배웠는지, 자, 배운 내용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보기. 학습일기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중간중간 무엇을 배웠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때의 상황이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학습일기를 쓸 때 그냥 무조건 잘 배웠다라는 식으로 쓰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해가 잘 안 되었거나 어려웠던 점을 물어보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또는 아이가 이제 어디선가 학습을 하고 왔으면 잘 배웠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을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배운 내용을 과정을 쓰는 과정에서 아까 나 아는 것 같았는데 아는 게 아니네? 라고 느낄 수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거 배운 소감 앞으로 기대감, 더 배우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쓰면 되는데 수학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고 우리 학습일기 생각하면 딱 두 개 떠오르시잖아요. 그런데 독서학원에서 있었던 것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운동학원, 우리 태권도든 뭐 주짓수든 운동학원에서 있었던 일도 이런 방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아노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미술학원도 마찬가지고요. 수학, 영어, 국어 요뿐 아니라 나머지 예체능 관련된 것도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에서 폭넓게 좀 소재를 찾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읽어드려 볼게요. 오늘 3교시 과학 시간에 물체와 물질에 대해서 배웠다. 물질은 물체를 이루는 거고 물체는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다. 플라스틱은 물질이고 플라스틱으로 컵을 만들면 그건 물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배운 내용 쓴 거고요. 아까 제가 이해 안 되는 점이나 이런 것들 한번 써보면 좋다고 했잖아요. 물질하고 물체하고 헷갈렸는데 선생님이 영상 보여주시고 노래도 들려주셔서 이해가 쉬웠다. 다음에는 물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배운다고 했는데 실험도 한다고 해서 정말 기대된다. 지금 말씀드린 그 툴대로 쓴 거예요. 자, 제가 지금 5가지 알려드렸는데 이 5가지만 딱 들으셔도 갑자기 쓸거리가 넘치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초등 일기쓰기에서 엄청나게 오해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표현력이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표현력은 되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거고요. 문장에 자꾸만 얽매이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 아직 글을 쓰기 경험이 엄청 많이 있지 않은 초보 글쓰기 우리 하는 어린이들에게는 그렇거든요. 어른들은 좀 다른 영역이지만 이런 친구들에게 계속 좋은 문장을 쓰고 표현력을 늘리고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큰 거를 못 봐요. 제가 지금 5가지 일기쓰기를 말씀드리면서 어떤 구성으로 쓰면 되는지 되게 굵직굵직하게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이거를 초등 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하면서 이 구성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그 구성 안에 쓰는 양들이 조금씩 늘어나면 글쓰기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등 어린이들은 글쓰기 할 때 중요한 게 소재는 다시 정리해드리면 소재는 우리가 찾아주는 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맞고요. 글 구성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해서 그 아이의 생활을 좀 알고 있는 분께서 질문들을 조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해서 어떤 내용을 쓸지 말로 다 이렇게 뿜어낸 다음에 그걸 글로 연결하면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금방 쓱쓱 씁니다. 우리 문장 쓰기 자연스러운 친구라면 1, 2학년도 쓱쓱 쓰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이제 바꿔가면서 풍성하게 일기 써보시면 좋겠습니다.